어떤 도시국가의 청년이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를 몰라서 임금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한 국가의 임금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좋다, 가르쳐 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포도주 한 잔을 부어줄 테니 이 포도주가 흘리지 않도록 시내를 돌아서 와라.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목을 치겠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이 청년이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성공적으로 임금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시내를 돌면서 아가씨들이 어떤 옷차림을 했더냐, 술 먹고 싸운 놈은 없더냐, 사람들은 뭘 하고 있더냐, 이렇게 임금님이 물으니까 이 청년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요 포도주 잔이 흘리는 거 안 흘리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아무 소리도 듣지도 또 아무 광경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이 바로 그것이 성공 비결이다. 네가 하는 일에 몰입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건 보이지가 않는다. 네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을 안 하니까 너를 비난하는 놈, 술 먹고 싸우는 놈, 아가씨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요게 보이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산은 산이에요. 그런데 산은 그 본질적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산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등산가는 그 산이 올라가야 할 대상, 그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부동산업자는 돈벌이 대상으로 보일 거고, 토속신앙을 하는 분은 치성드리기 좋은 장소로 생각할 겁니다. 환경론자는 그것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고, 지리학자는 연구 대상으로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산은 산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그것이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가한 날 국가를 세우고 조선을 세우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잔 차를 하시는데 태조 이성계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대사,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먼저 하겠소. 무학대사, 당신은 돼지로 보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대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전하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 나는 대사를 욕했는데 왜 대사는 나를 칭찬하시오? 그러니까 돼지의 눈에는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법입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좋은 사람의 눈에는 다 좋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다 사기꾼으로 보이듯이 내가 어떤 관점, 어떤 눈을 가지고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애텀이라고 하는 본질적 실체가 존재하는데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노후를 안락하게, 그리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자기 스폰서나 파트너, 이분들을 굉장히 자기가 좋은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나쁜 눈으로 보면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임해야만 모두 같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게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재수는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즉 자기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북한 동포들 어떻습니까? 게으릅니까? 정말 뼈 빠지게 일해요.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 문자 해득 다 하죠. 열심히 일했죠. 같은 역사 가지고 있죠. 같은 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못 살까 하는 문제. 왜 못 살까? 약팽소선. 자, 약은 같을 약자입니다. 팽은 살물 팽자예요. 소는 작을 소자고 선은 생선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이 말이. 근데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덕경에 상선약수와 함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팽소선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 하면은 치대국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거든. 여기서 국은 오늘날의 국가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제후국을 의미합니다. 제후국이 합해져 가지고 이게 천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으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 생선 찔 때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젓가락으로 계속 쑤셔보고 이건 안 익었나 계속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나중에 뼈다구밖에 안 남아요. 뼈다구밖에 안 남아요. 다시 말하면 군주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에게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너무 시시콜콜 간섭하면 전부 다 좀비가 돼가지고 창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주는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이 약팽소선이 북한에 못 사는 이유의 전부예요. 북한처럼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시가 그대로 내려가요. 통제, 지시, 창의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좀비야, 좀비. 처음부터 그렇게 못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군수기지로 만들면서 남쪽은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었어요. 농업기지. 북쪽은 자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대륙에 가까우니까 종합공업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1960년 우리가 80달러 때 북한이 143달러였어요. 계속 밀리죠. 우리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71년에 북한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를 사셨던, 그때 군대 생활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야, 그때 무장공비 무지무지하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무장공비 무지무지. 울진 삼척, 그 다음에 청와대 1.21 사태. 지금 김신조 그분 목사님 돼 있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부를 때는 김신조 일당 그러거든? 왜냐면 다 죽고 김신조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북한이 공비를 많이 내려보냈냐 하면은 군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이 그때 선포한 게 뭐냐 하면 1968년을 전쟁 준비 완료회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쳐본 거예요. 쳐본 겁니다. 쳐봤는데 의외로 우리 예비군이 다 때려잡았어요. 물론 우리 정규군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겨우 우리가 1971년에야 북한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2배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은 그 모양 그 꼴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의 경제 운영 체제. 북한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이건 북한 헌법에다가 딱 들어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딱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소유주도 국가 계획경제인데, 계획경제, 플랜드 이코노미. 그럼 우리도 경제계획 했는데? 계획경제하고요, 경제계획은 다릅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경제계획을 했고, 북한의 경제체제는 시스템 자체가 계획경제예요. 말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게 아니야. 안 그래요? 똥개하고 개똥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가출하고 출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출은 불량 청소년이 엉뚱한 데 가는 게 가출이지만은 출가는 스님이 도닦으러 가는 게 출가예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경제 계획은요, 매크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큰 방향. 우리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다. 금년에 공업은 몇 퍼센트, 농업은 몇 퍼센트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무슨 큰 공장을 짓겠다. 그런 건데, 계획경제는 모든 국가의 자원 배분을 중앙계획기구, 북한의 중앙계획기구라고 있습니다. 중앙계획기구가 전부 계획하는 거예요. 전부 계획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자원 배분 자체를. 우리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하느냐면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는데 북한은 계획경제에서는 그걸 중앙계획기구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혹시 내가 땅 500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 땅 500평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은 시장이 결정해 줍니다. 시장. 이 땅에다가 뭘 심어서 파는 게 가장 소득이 좋을 것이냐가 그 땅이라는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는 네 땅 500평에 무엇을 얼마나 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중앙계획기구가 자원을 배분해 버려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중앙계획기구가 이상적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최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면 거기서 시장의 실패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경제계획에서는 정부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요, 시장이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보이는 손, 정부가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훨씬 큽니다.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끼어들면요, 그리고 정권력이 끼어들면요, 정부의 실패는 어마어마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계획경제에서는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개인 소유가 있어요. 있는데 북한의 헌법에서도 제2장 경제에 명확하게 규정해 놨어요. 두 개의 소유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소유, 이것을 북한에서는 헌법에서 전인민적 소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동단체 소유, 즉 생산수단은 협동단체와 국가만이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산수단, 다시 말하면 기계니, 공장이니, 도로니, 산이니, 그 다음에 밭이니, 집이니 이런 것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농기구는 그건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깃배 있죠? 은행이라든가 고깃배 같은 것도 개인이 소유 못합니다. 이건 생산수단이고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개인 소유는 뭐냐? 개인 소유는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매일 쓰는 자기가 입는 배급받은 옷이라든가 식량은 개인 소유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그것만 소유. 그 외에는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터밭경리에서 나오는 소득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하도 못 먹고 사니까 터밭을 줬어요. 터밭을 주니까 터밭에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안 굶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이 바뀌었던데 헌법을 보니까 전에 헌법이 김정일이 나오기 전에 헌법에는 소, 말 등의 불임짐승도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닭은 자본이 아니에요. 닭은 자본이 아닌데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 것은 자본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창의성이 안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경제개혁을 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1947년부터 경제개혁을 시작해서 무지무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지무지. 어디까지냐? 제 1차 5개년 계획, 여기까지 제 1차 5개년 계획까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국민소득이 우리 대한민국의 2배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경제개발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이 많이 나와요. 1차 산업을 하고 경공업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노동력 투입에 따라서 생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공업성장이 뭐 50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멸렬한 상태고 경제 계획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1차 5개년 계획을 끝내고 이것도 4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 경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 1차 7개년 계획이에요. 제 1차 7개년 계획 1961년부터 70년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그런데 제 손은 넘으면 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때 하필 중국하고 소련이 2년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조주의냐 또는 수정주의냐 가지고 술이 파기 터지게 싸워요. 그 왜 나타나기는 2년 분쟁이지만 사실은 두 나라가 중국이 커지니까 소련과 중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장기 경제 계획을 하려면요 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두 나라가 원조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이 장기 경제 계획을 세웠는데 북한이 소련 편을 들었어요. 중국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그때 후르초프가 수정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을 용인해야 된다. 자본주의 제국을 용인해야 된다. 목태통은 안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누구 편 들겠어요? 중국 편을 들었어요. 중국 편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소련이 최고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련이 원조를 중단해버립니다. 중단하면 중국이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약진 운동이 대실패로 끝나가지고 2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급한 국이니까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대해서 주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소평을 비롯한 조자영 비판을 시작하니까 목태통이 홍위병을 일으켜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중국이 난장판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북한에 원조를 해줄 입장이 못 돼요. 그런데 또 재수대가리 없이 쿠바에서 쿠바 미사일 사태가 벌어집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젊은 40대 중반의 대통령이에요. 46살이니까. 그런데 바로 미국의 턱 밑에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케네디 대통령은 그 전임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충고를 받아서 쿠바를 봉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대결단이었어요. 이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제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그 위기에 만약에 소련이 공격으로 나오면 아마 핵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쿠바를 봉쇄하자 소련은 꼬리를 내리고 쿠바의 핵기지를 철수해버립니다. 소련이 쿠바에서 핵기지를 철수했는데 제일 놀란 놈이 누구냐 하면 김일성이가 제일 놀랐어요. 무지무지 놀랐어요. 경제력은 미국에 비록 뒤지지만은 소련이 군사력 면에서는 미국에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군사력 대결에서 소련이 패배하는 것을 봤어요. 김일성이. 그래가지고 소련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4대 군사노선이에요. 4대 군사노선. 1962년 10월에 쿠바 사태가 나고 그 12월에 4대 군사노선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장화, 군의 현대화. 이게 지금 그 4대 군사노선이 지금 헌법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헌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돼요. 왜? 군사 부분에 자본이 무지무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이 잘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68년을 전쟁준비 완료해로 정하고 실제 선포는 1972년에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7개년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7년에 못 끝내고 3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 군사건설 후 경제개발, 물론 말은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선 경제건설 후 자주국방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때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망조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건 그래도 그럭저럭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안 망했거든. 6개년 계획 이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71년에 우리가 남한이 북한의 이 소득을 따라잡으니까 북한이 초조해졌어요. 저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나? 보니까 외자를 갖다가 성장하거든. 외자를 끌어다가 어제 했죠. 해외저축을 끌어다. 그러니까 옳다. 우리도 빚을 내가지고 좀 해보자. 빚을 내가지고 하는데 정말 재수대가리 없이 국제 석유 파동이 난 거예요. 73년에. 기름값이 300%가 올라가 버렸어요. 300%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북한은 원리금을 갚는데 해외에 팔아먹을 제품이 없으니까 광물 자원을 파가지고 원자재를 캐가지고 그걸 팔아서 원리금을 갚았는데 국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제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니 원료가 안 팔려. 그러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계속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갚아. 이때부터 북한의 외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떼먹었어요. 특히 일본 돈을 제일 많이 떼먹었어요. 하나도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자, 그래 놓고 6개년 계획을 5년 만에 끝내고 못합니다. 왜? 빚을 빌려봤는데 빚을 못 갚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경제에서 요게 2년 동안요 경제 계획을 수립을 못해요. 이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경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조정기로 잡아서 이제 제2차 7개년 계획에 들어가는데 제2차 7개년 계획은 형편없이 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유와 물결이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시작하면서 이게 국제사회가 막 흔들려. 자유화가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목표를 달성 못하고 그래 놓고는 또다시 경제계획을 수립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런데 그럭저럭 그래도 버텼어요. 버텼는데 이게 3차 7개년 계획 여기서 쫄딱 망해버립니다. 1980년대 말에 동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변환하면서 1991년에 소련이 붕괴돼 버립니다. 1991년 12월 소련이 원래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공화국 연방이 소련이란 말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이에요. 15개 공화국이 하나의 연방으로 묶어서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됐는데 그 15개가 전부 쪼개져서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리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권을 묶고 있던 경제 이 체제가 코메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상호경제원조회의라는 건데 마치 우리 가트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제국이 미국을 정점으로 한 자본주의 제국이 우리에게 경제원조를 해주고 자기 시장을 개방해주고 이렇게 했듯이 소련도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원조를 무지무지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석유, 특히 석유와 그 다음에 기술, 공장 이런 것들을 소련이 그냥 무상원조를 해줬어요. 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수출입을 하면은 그때그때 돈을 받고 주고 결제를 하는데 사회주의 코메콘 체제에서는 청산결제를 했습니다. 구상무역을 했어요. 청산결제라는 것은 1년 내내 둘이 물건을 주고받고 연말에 가서 주고받고 하는 걸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면 되느냐 그렇게 결제하는 거예요. 무역할 때마다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통상 소련이
소련이 공짜로 그냥 줬어요. 석유, 그다음에 기술, 부품, 프란트 이런 걸 그냥 줬어요.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어버렸어요. 지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름을 북한에 공짜로 줍니까? 근데 마침 중국도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을 이게 들고 나오면서 개방을 1978년 개방을 시작했어요. 개방을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로 중국이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석유 공짜로 못 주니까 하드마니, 경화를 달라. 다시 말해 달러 달라고. 달러. 북한이 달러 어디 있어? 달러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경제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이때 마침 80년대 초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셨죠. 참 용감한 분이에요. 통상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쌀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일단 거부를 하죠. 우리 먹을 것 많다. 너희나 먹어라.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북한이 우리에게 남한에 거지가 많다는데 우리가 남은 쌀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정중히 거절하죠. 너희나 먹어라. 근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 그거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이게 그러니까 뭐 하면 용감하다고. 그거 달라. 그거 그때 쌀 받아서 떡에 자신 분 많지요. 저도 떡 해 먹었거든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식이 이게 말이야 거절을 해야 되는데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달라고 지금. 그 준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쌀은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쌀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쌀의 질이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어요. 보관 상태 형편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수해가 무지무지 납니다. 수해가 1990년대 초반에 전국 토가 북한이 수해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김일성이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이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이 선포한 게 알곡 1000만 톤 생산이었거든. 근데 암만 계산해봐도 북한에서는 알곡 1000만 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요 이 발전된 농업기술 가지고도 모든 식량 생산이 600만 톤을 넘지를 못해요. 못 넘습니다. 근데 농토는 어디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훨씬 많아요. 근데 김일성이 그놈들은 그러니까 뭐 선언하고 공갈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죠. 1000만 톤 알곡 생산 이래가지고 다락밭 찾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모든 산을 계단으로 다락밭을 만들어. 그래야 1000만 톤 만들 거 아니에요. 1000만 톤 만들 거 아니에요. 다락밭을.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 다 베가지고 전부 다락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이것이 쓸어 내려가. 내려가가지고 하상이 점점 높아져. 모래가 쌓여가지고. 하상이 점점 높아지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가물고 비가 조금만 오면 범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차 7개년 계획은 이거 나중에 실적 발표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나눠보면요. 제1기는 사회주의 체제 준비기인데 이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선 뭐 했냐? 농토를 전부 뺏어서 집단농장으로 만듭니다. 협동농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공업과 개인 가게 같은 걸 전부 뺏어서 국유화합니다. 그 다음에 제2기는 사회주의 체제 확립기. 이때는 정말 북한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했던 시기고 가장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 2년 분쟁, 요 7개년 계획이죠. 2년 분쟁과 그다음에 자주노선을 채택하면서 군사 건설을 먼저 시작합니다. 경제운영 조정기, 이때는 이제 대외 개방을 시작하면서 외채가 많이 달리면서 이제 경제운영 조정을 하고 사회주의 경제 쇠퇴기, 이때는 이제 점점 경제가 이 뒷걸음질 쳐가는 그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 몰락기는 90년대 들어서 소련이 해체되고 코메콘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벌이고 중국은 현재 자기들의 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은 헌법에 계획경제라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계획경제 붕괴, 지금 현재가 악순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리마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 잡는 운동이에요.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삽질을 천삽 뜨고 허리 펴라. 구간 먹기 운동. 국 먹으면 소변 보러 가니까 일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구간 먹기 운동. 이고 지고 뛰기 운동. 이고 지고 뛰어라.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뛰고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뛰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 잡는 운동이죠. 스타노프 운동이라고 그러고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입니다. 이것은 소련의 스타노프라는 탄부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탄부가 무슨 다른 놈보다 무슨 석탄을 30배를 캤다나 뭐 했다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놈보다 30배 일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 투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이 늘어난다는 주의입니다. 기계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가 기계를 대고 노동자가 노동을 대는데 오로지 가치는 노동자만이 생산하기 때문에 자본가가 기계를 댄 대가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노동의 착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착취 이론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계 속에는 과거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기계가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과거 노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동을 현재 노동이라 하고 기계가 하는 일을 과거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하는데도 생산이 안 돼, 생산이. 협동농장에서 누가 생산을 하겠어요? 부지런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을 되지 않아요.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김일성이 청산리 협동농장에 가서 일주일간 지도를 했더니 생산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 하는 게 청산리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당이 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이. 김일성이 왔는데 일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났지. 근데 이놈의 방법이 1962년에 나온 건데 지금 헌법에 들어있어요. 이야, 이게 농경시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걸 거부하려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농업지도 원리가 청산리 방법입니다. 다음 북한의 공업지도 원리가 있어요. 대안의 사업체계. 마찬가지 공업 생산도 안 돼요. 왜? 할 리가 있어요. 미쳤다고 어떤 놈이 밤새도록 일해? 안 해. 안 하니까 김일성이 또 대한전기공장에 가서 일주일간 지도를 했더니 생산이 늘어나더라. 이 방법으로 해라. 그게 대안의 사업체계입니다. 대개방합의법. 이게 1980년대 우리가 막 성장하니까 또 이 중국이 개방을 해서 성장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외채 문제가 발생하면서 북한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없어져요. 자, 다음. 세상에 인류 세계 경제 역사상 경제가 9년간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이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9년간 계속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데 그건 무슨 경제 활력을 해보고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니까 풍년이 들면 경제가 조금 성장하고 비가 오면 또 마이너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소련은 붕괴, 코메콘 해체. 이제 우리는 가트 체제가 해체되고 시장을 개방하라는 WTO 체제가 들어섰지만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게 냉전과 가트 체제에서 기초 체력을 길렀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걸 차고 나간 겁니다. 다음 98년에 계획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계획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무슨 놈의 계획경제에서 경제 계획을 못해요. 경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왜 세워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세우지. 뭐가 있어야 세우죠. 식량 배급 자체를 못해요.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느닷없이 죽어버리니까 김정일이 이걸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뭔가 정권이 바뀌면 뭔가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슬로건으로 내건 게 강성대국입니다. 정치와 사상에 있어서의 강성대국, 군사력에 있어서의 강성대국, 경제에 있어서의 강성대국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와 사상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최강의 강성대국이다. 그 말 하나만 하면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적 강성대국은 건설했다. 이제
경제만 강성대국이 되면 세계 최강의 강성대국이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경제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지금 희망을 줘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 강성대국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즉 다시 말하면 워낙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공장이나 협동농장별로 독립채산제를 조금 강화시킨 겁니다. 너희가 많이 생산하면 너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줄게. 그 말이에요. 1인당 이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6.1%로 플러스 성장을 한 게 무슨 경제가 활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워낙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중국에서 원조를 조금 해주고 풍력이 조금 들고 그러면 성장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때려 박아요. 이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국민소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2만 불 갔는데 이거 뭐 왔다 갔다 하죠. 이거 1,00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00불에서.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산업구조. 지금도 농업에 의존하고 농업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먹지도 못한다.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우리 제3공화국 어떻게 했습니까? 대외지향적 공급화 전략. 우리 식량 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그러니 물건 팔아서 사오자. 우리가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 자원, 식량이라고 하면은 쌀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즉 콩 이런 것을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작물을 식량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600만 톤 생산돼요. 600만 톤 생산되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이 12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생산된 것으로는 우리 국민 3분의 1밖에 못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못 벌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60%는 굶어 죽거나 뭐 해야 돼요. 우리 식량 자금률이 그래서 30%입니다. 30%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업화, 산업화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도 굶어 죽는 분이 많을 거예요. 광공업. 북한은 이 광공업이 많은 이유가 제조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자, 서비스 형편없죠. 자, 원유 이게요. 현대공업은요. 석유를 얼마나 도입하느냐. 이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하고요. 석탄 에너지하고는 에너지 효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 얼마나 도입하는가? 그냥 연 9억 배를 도입합니다. 9억 배를. 구자가 잘 생각이 안 났으면 약 10억 배를 도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 배를. 이 석유 가지고 이거 뭐 하겠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문제는 이제 지금 북한의 전기가 양도 적지만은 전력의 질이 형편없어요. 자, 발전 설비 용량을 봅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요, 1960년대는 북한의 발전량이 우리의 2배 정도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제가 전부 북한에다 발전소를 지어놨거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발전 설비 용량이 10배입니다. 거기다가 발전량, 설비가 그렇다는 거지 에너지가 없으면 발전 시설을 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량은 20배입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현재 북한의 20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나라 국민의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이 나라 산업 생산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대 산업이라는 게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진 않잖아요. 자, 다음. 자, 석탄. 북한의 에너지의 주력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석탄 생산량을 보면은 북한의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뭐 지금요 석탄 지금 연탄으로 조금 캐 쓰고 있고 석탄 자체가 그렇게 없고 북한은 석탄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공업을 하는데 북한이 가장 많이 석탄을 캤을 때가 4천만 톤을 캤습니다. 4천만 톤을 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캐 쓰다 보니까 계속 갱도가 깊어지는데 그 깊은 데서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철광석은 무지무지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철광석 우리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멘트는 건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석회석은 이건 무지무지합니다. 우리의 수십 배가 돼요, 석회석이. 그런데 생산량은 비교가 되지 않죠. 조강, 이것은 철강인데 철강은 그 나라의 공업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철강이 없이는 배도 못 만들고 자동차 기계 다 못 만들어요. 건설도 못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왜 전문량적 꼴이냐? 아까 약팽소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인간 자유의지의 억압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머리는 그 돌대가리 같은 몇 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체제에서 무슨 너무 창의성이 나오겠느냐. 중공업 우선주의, 북한 헌법, 그다음에 북한의 일관된 경제개발 전략이 중공업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정말 반대예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요, 노동집약적 공업부터 시작해서 경공업이 발전하면 거기서 기술집약 공업으로 가서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그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중공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중공업은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 중공업, 즉 기계를 만들어야, 섬유기계를 만들어야 거기 섬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듯이 만일에 기계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입하면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국가에 예속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기계를 만들어서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업부터 하자. 기계부터 만들자. 그런데 기계가 엉터리면 나오는 제품이 엉터리입니다. 지금 경공업도 못한 놈들이 어떻게 중공업을 합니까? 다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자원배분을 누가 하느냐? 중앙계획기구가 지금 멋대로 해. 지금 멋대로. 그리고 군사 부분에 너무 많은 자원을 배분했어요. 군사 부분에, 소련도 그래서 망한 게 군사 부분에 너무 많은 자원을 배분한 거거든요. 자, 다음, 경제개발 전략의 부적절. 이건 우리는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가 반대입니다. 대내지향적 자급자족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아웃워드 루킹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워드 루킹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성장하지 못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밖을 봐야지 내 구멍가게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부패,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뇌물만 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자, 다음, 과도한 군사비 지출.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다음, 정치 우선과 이데올로기 집착. 이게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체 사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고 앉았다. 이것이 김일성 일가의 우상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다. 자, 다음, 노동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아까 스타노프 운동 그런 것들입니다. 자, 가정 맹허호. 이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 말이에요. 요건 무엇에서 나오냐면요,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얘기 단궁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실패해가지고 제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는 중인데, 아니 어느 산중만큼 가니까 아줌마가 묘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그 왜 우시느냐 그랬더니 묘가 3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호랑이한테 물려서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도 호랑이한테 물려 돌아가셨는데 어제 우리 아들놈이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서 공자님, 아니 그러면 호랑이가 없는 데가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가 낫다 이거야. 다른 데로 가면 세금을 워낙 뜯어가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그거예요. 자, 가혹한 정치, 북한 같은 경우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동양사상에서 임금이 하나의 군주가 되는 것을 1000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000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1000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군주가 되는데 1000명을 받아야 임금이 된다, 군주가 된다, 그 나라의 국가 리더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민심을 1000명이라고 합니다. 민심이 그 사람한테 떠나면 1000명이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놈은 군주가 아니라 그것을 일부라고 이야기해요. 맹작한 일부. 그 한 사나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놈은 임금 자리에 있지만 때려 죽여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학 사상에는요, 이런 혁명 사상이 계속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민심이 가정맹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치를 할 때 민심이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느냐 하면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 옛날 전통사회 국가에서는 탈국으로 나타납니다. 탈국이 뭐예요? 탈출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을 이탈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것은 민심이 떠난 겁니다. 즉 천심이 1000명이 떠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포용을 해야 돼. 그렇죠? 중국에 뺏기는 자원이 너무 아깝고 또 저 부지런하고 열심인 우리 동포들, 아마 일자리만 주면 어마어마하게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현행근 자강불식 어제 얘기했습니다. 수창성고 얘기했어요. 대기만성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멋진 인간, 다시 말하면 신사숙녀가 되고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자는 데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쓸 때 개로 취급하지 정승으로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었는데 정승 취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공사관학교, 성공대학입니다. 대학에서는 뭘 하는 것이냐? 저는 지금도 사서삼경에 대학에 있는 대학의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의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애터미에서는 그걸 실천하고 있다. 또 그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대학이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는 길은 무엇인가? 대학의 길이죠. 대학의 지도. 대학이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건 사서삼경의 대학에 나와 있는 강령. 다시 말하면 이게 대학의 주제인데 대학에 가는 길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우리 대학이 가는 길,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는 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대학의 길은 제명명덕하며 요 명은 형용사고 요 명은 동사입니다. 밝은 덕을 밝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타고난 심성은 전부 선했다 그 말이에요. 참 잘 살고 싶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이웃에 봉사하고 싶고 사회에 봉사하고 싶고 그랬는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뭘 하는 것이냐? 원래 우리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밝은 덕을 다시 받게 하자 그 말. 다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인 마음 또 자기를 자학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밝히는 데 있다고. 제 명명덕 하며 제 친민하며 백성과 친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와 백성이 친하게 되는 데 있으며 또는 사업자 간 서로 친하게 되는 데 있으며 이건 형제 라인이니까 우리 라인만 하자.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친하게 되는 데 있으며 제 지어 지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여기서 지극한 선은 무슨 정의상학적 어떤 가치가 아니고 아이고 참 살기 좋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 기업 참 좋네 그렇게 되는데 있다. 정의상학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참 좋네 그 말이에요. 지선 참 좋네. 이 회사 참 좋네. 우리나라 참 좋네. 우리 교회 참 좋네. 이렇게 되는데 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천하는 것을 8조목이라고 하는데 8가지입니다. 첫째, 경물이라고 했어요. 경물. 이 격자는 막대기 격자인데 막대기 가지고 물건을 치느냐 그 말 아니고요. 격자를 생각하는 이 격자가 들어간 것은요 굉장히 올바르다 또는 질서 정연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 품격, 성격, 격자 이런 것이 있죠. 또 이 품위를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물은 어떤 사물을 어떤 일을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그 말 올바로 판단해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해서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경물 사안을 올바로 판단해서 지식을 얻고 또는 지혜에 이르고 그 말입니다. 지식 올바로 판단해야 올바른 지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올바로 판단해야 올바른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지. 이렇게 해서 지식을 얻으면은 성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4번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 양심입니다. 바르게 하고, 이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안을 올바로 판단해서 지혜를 얻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뭘 하느냐? 수신한다. 몸을 닦는다. 수신. 내 몸을 닦았으면, 내 몸이 수양이 됐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제가가 됩니다. 집이 가지런해요. 집이 가지런해. 질서가 정연하다. 집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회사는 잘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치국. 우리나라를 평정하는 거예요. 치국. 그렇게 해서 걸어볼러 나가서 평천하.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물하고 치지. 여기서는 머리 공부. 인텔렉츄얼 디스플린이죠. 성의 정심은 마음 공부죠. 마인드 디스플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몸 공부입니다. 피지컬 디스플린. 자, 이와 같이 애터미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맨날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세상을 몰랐던 거, 옛날에 어렸을 때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 또 봉사하고, 부모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명명덕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밝은 덕을 다시 밝게 하고, 리더와 그리고 사업자가 친해지고, 사업자 상호간에 친해지고, 그리고 아이고 이 회사 참 좋네, 이 사회 참 좋네, 이렇게 되는 데 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할 때에 비로소 달성된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